에어컨 좀 줄였어. 여기 머리 위에 안 뜨거워요? 뜨거워야 되는데. 차가워요? 공부하면서 여기가 뜨거워져야 돼. 이 막 안에서 막 움직여야 되니까 생각이. 그치? 자, 해봅시다. 인문에서, 그러니까 주제 통합 위주로 볼 건데요. 선생님이 평소 수업 때도 주제 통합은 항상 강조하는 문제 중에 지문이야. 왜냐하면 문제 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6문제가 걸려 있고요. 주제 통합이 주로 인문에서 나오는데, 6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항상 주제 통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 주제 통합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나름의 평가원을 좀 따라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거든요. 어렵진 않았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자, 선생님이 문제에서 13번, 14번 별표 쳐주세요. 자, 13번, 14번 별표 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용된 출제 원리 무조건 평가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13번, 14번 출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3번 틀린 친구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하세요. 알겠죠? 아마 선생님 예상에도 이게 독서 파트의 오답률 1이지 않을까 싶은데 13번이. 너희가 잘 틀리는 문제 유형이거든. 근데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5번도 별표. 얘는요, 지금 계속 나오는 유형이에요. 계속 나오는 유형인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유형이야. 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 통합에서는 13, 14, 15번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느냐,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느냐 정도를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앞에 지문부터 볼 건데, 자, 선생님이랑 기존에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하도 잔소리 많이 하니까 익숙하실 텐데, 선생님이 국어 독서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강조하는 거. 뜯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쭉 읽으니까 독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 지문을 독서로 풀고 있으면 그거는 여가 독서가 돼. 그쵸? 우리는 뭐 해야 돼? 독해를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독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문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의 독서의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지문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렇게 나오고 나서 문제 풀러갔더니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쭉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라는 걸로는 수능 독서를 풀지를 못해요. 아셨죠? 왜냐면 수능 독서에서 묻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 묻는 게 아니라 되게 세부적으로 물어. 그쵸?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 토대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합성 이론, 뭐 토대론자 안에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 두 개 차이 있었던 것 같아. 정합성 이론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또 반대였던 것 같아. 큰 틀만 가지고 있어서는 수능 독해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구조를 보시면 안 되고 미시적 구조를 보실 수 있는 독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에 뭐 나오겠구나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할 건데, 자, 우리 인문독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인문독서는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관점형 지문이요. 인문독서의 특징들, 관점형 지문이 주로 나와요. 관점형 지문. 그럼 관점형 지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관점형 지문이 나오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주체부터 잡아주셔야겠죠. 어떤 학파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일 수도 있고, 그죠? 주체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생각이나 주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야? 서술어로 명시하는 방법이야. 뭐냐면 나는 그렇게 주장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했어, 말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다, 이런 식의 어떤 서술어들을 붙이면 대놓고 이 어떤 주체의 생각과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무엇에 누구누구에 따르면, 그쵸? 뭐뭐에 의하면, 대놓고 주장 관점 제시하겠다라는 거야.
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한 거를 계속해서 뭐 하겠니?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냥 반복 아니고 반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면서 대조 쓸 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흔한 거. A번 B.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시 들면서 뭐 할 거야? 다시 한번 부연, 재진술이에요. 결국 예시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맥락은 얘네들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얘네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죠? 자, 처음 지문부터 같이 정리할 때 선생님은 지문 정리할 때요. 옆 지문 내용 정리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실전에서 못해요. 옆에 쓰면서 읽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 녹여내릴 거니까 지문에 같이 봐주시고 지금 너희가 지금 풀어놓은 지문에 연필로 만약에 문제를 푸시고 거기다 필기를 하실 거면 일단은 필기와 너희가 써놓은 흔적과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흔적은 분리시켜야 돼. 알겠죠? 펜 바꾸시던지 다시 따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떤 철학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기초 믿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이들을 토대론자라고 부른다. 결국에 어떤 철학자들, 주체인데 그게 누구? 토대론자. 그쵸? 근데 얘네들 봐봐, 얘들아. 토대론자가 지금 뭘 받아들이냐면 기초 믿음의 존재를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 너희 이거 보여요? 요 필자가 기초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어? 뭘로? 뭘로 강조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봐봐. 얘는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인 기초 믿음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기초 믿음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의를 내렸지. 정의 내렸는데 그 정의를 내리는 방식을 보세요. 뭐가 아니라 다른 믿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 이거 결국 구조 뭐니? 얘죠. 그치? 이게 다른 믿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야 라는 거지. 봐봐. 이걸 이해하셔야 돼. 뭐냐면은 필자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토대론자는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인 기초 믿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너희가 뭐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기초 믿음이라는 거는 뭐가 중요해? 스스로 정당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아니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구조 안에서 필자가 강조점 찍고 있는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얘를 그냥 다 똑같은 말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런 거를 보는 게 뭐예요? 전체 전반적으로 미시적인 구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봐보시면 자, 토대론자가 기초 믿음의 존재를 수용하는 이유는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 개념적 추론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한없이 계속되는 무한태인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봐봐. 자, 토대론자가 기초 믿음의 존재를 수용하는 이유가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왔죠. 너희 지금 요 정보가 새로 읽는 정보일까요? 우리한테? 아니지. 이거 반복인 거 알겠어? 뭐가 반복돼?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아야 돼 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이 필자가 여기서도 벌써 A 법 B 쓰면서 얘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그게 싫어. 여기서 지금 한 다른 거에 의해서 정당한 게 싫어라고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정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를 읽었을 때 아, 토대론자는 뭔가에 의하는 거 되게 싫어하구나. 그치? 뭐가 중요해? 스스로 정당화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중요성을 읽으니까 포인트 있는 걸 뽑을 수 있는. 이해됐죠? 그래서 글이 하나로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고전적 토대론자에 따르면 지금 토대론자 안에서 고전적 토대론 선생님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어요. 고전이란 말 붙으면 뭐 나온다고? 고전은 옛날 거야. 그러면 고전적이란 말 붙으면 바로 뭐 나와? 뒤에 고전이 아닌 거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은 뭐가 될 거야? 앞에 고전 나오고 뒤에 또 다른 게 뭔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무엇에 따르면 고전적 토대론자의 정의 얘기해 주겠지. 주장 얘기하겠죠.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되는 기초 믿음은 순수하게 개념적인 것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거 왜 중요해? 그냥 중요하면 안 돼. 그래서 느낌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근거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서술어 뭐예요? 없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자, 오류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랑, 그쵸? 없어야 한다는 다르죠. 그쵸? 없어야 한다는 건 뭐야? 꼭 그래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돼요? 조건이 돼요.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되죠. 됐어? 그쵸? 자,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죠. 조건은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아가 기초의 믿음으로부터 추론되는 비기초 믿음이 참이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의 추론 관계가 또 뭐라고? 연역적 이어야 한다. 역시 뭐야? 역시 조건. 그러면 지금 이 고전적 토대론자가 말하고 있는 기초 믿음은 뭐여야 돼?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연역적이어야 해요.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그러나 라고 나왔네. 그치?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토대론자는 두 가지 난점,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자, 내 앞에 대상이 실제와 달리 조명으로 인해 빨갛게 보였을 때 내 앞에 빨간 대상이 있다라는 명제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실제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뭐 나온 거야? 예시죠. 그쵸? 이거 예시지. 그러면 이 예시는 지금 뭐에 대한 예시? 두 가지 난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예시. 그쵸? 그럼 보세요. 이처럼 정리해준다. 우리는 주로 감각 경험에 의존할 믿음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감각 경험부터 생겨난 것을 제외하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와 같이 극소수의 믿음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가 고전적 토대론자가 지금 얘가 생각하고 있는 기초 믿음이라는 건 뭐였지? 뭐여야 돼?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역적이어야 해.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감각에 의한 감각 경험에 있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제외해야 되겠죠. 고전적 토대론자들은. 다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아?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얘네들만 남아. 극소수만 남는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오류의 가능성과 연역적이라는 걸 조건화 시켰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에 지금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치?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건 문제점. 그 다음 또 뭐 나오니? 그 다음 봐봐. 뭐 나왔어? 또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적 믿음들은 뭐야? 전부 다 귀납적 방법으로 정리되어 왔다. 역시 뭐에 대한? 연역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문 구조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셨을 때 너희가 어제 너희가 시험 봤던 거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서 오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역적이라고 조건화 시켰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그게 조건화 됐어야 두 가지 난점이라고 하는 게 각각 대응해서 얘는 이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야 될 문제는 이거, 연역적이어야 될 문제는 이거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봐봐. 자,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최소 토대로는 뻔한 구조죠. 앞에서 문제점 있어 하고 나면 뭐 나와야 돼? 문제를 보완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되니? 앞에 나와 있는 난점을 뭐 한 거? 보완하거나 뭐 하는 거? 수정한 거나 결국에는 뭐 보셔야 돼요? 변화되는 정보를 보셔야겠죠? 그치? 변화되는 정보 볼 거야. 그럼 보세요. 최소 토대론자. 단어 의미로 좀 가볼까? 최소가 뭐지? 최소? 적다지. 그치? 그러면 앞에 토대론자들이 생각했던 건 기초믿음 중요하게 봤었지. 그리고 또 누가? 고전적 토대론자들은 그 기초믿음을 되게 완강하게 그러면 최소 토대론자는 어떻게 하겠다? 뭔가를 최소로 하겠다.
단어로서도 내용 예기상 해볼 수 있다고. 그쵸? 그럼 그 다음 거 봐봐. 비기초 믿음이 기초 믿음에 의해 뭐 보여? 비연역적인 방법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너희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연역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조가 되죠. 그 부분이 뭐가 돼? 결국에 뭐 어떤 부분? 변화된 부분이네.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 기초 믿음의 인식적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럼 봐봐. 인식적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있었다? 인식적 특권이 있었다. 그쵸? 거기에 대한 역시 뭐가 돼? 차이점이 되는데 인식적 특권이란 단어 지금 앞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쵸? 그럼 뒤에 보세요. 설령 어떤 믿음이 감각 경험으로부터 유래해서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초 믿음으로 간주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적 특권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 오류 가능성이 돼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럼 차이가 뭐야? 이제는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간주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있다. 자, 우리 수강생들 이거 보세요. 선생님 요거 연결함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 그쵸? 뭐뭐 하더라도 영어로 가면 뭐가 돼? 올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뭐뭐 하더라도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면 오류의 가능성은 여기서 뭔가 제약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됐죠? 이런 정보 자꾸 보세요. 자, 간주대 열어놓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컨대 또 예시야. 자, 창밖을 보고 밖에 벌이 도난다닌다는 기초 믿음을 형성하고 1호부터 멀지 않은 곳에 벌집이 있다라는 비기초 믿음을 수료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기초 믿음은 오류 불가능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뭐가 될 수 있어? 기초 믿음으로 간주될 여지는 있어.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문제점 잡아놓은 거 뒤에서 뭐 했어? 보완한 거죠. 했어요? 지문 구조 되게 단순하게 나온 구조야.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첫 단추가 어디 잘 껴졌어야 돼?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조건 형성하는 첫 단추 잘 껴졌어야 되겠지. 그쵸? 오류 가능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역적이었다라는 것도 조건 잡아주고 그쵸? 거기에 대한 문제점 2가지 얘기해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최소 토대론자가 나온 거고 흐름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문제 풀면서 가제시문 읽었으니까 가문제 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너희가 이제 보시는 거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가제시문부터 정리합시다. 지금 선생님이랑 처음 같이 요거 한 친구들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요거 선지 피드백 어떻게 하는지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는 토다란 토대론이 등장하게 철학사적 배경 나온 거 있어요? 배경? 없죠? 특정 단어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서로 다른 토대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 서로 다른 토대론,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 나왔지만 그 둘을 비교 대조하려고 한 게 아니지. 고전적 토대론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그걸 보완한 게 최소야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걸 2개를 공차를 서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고 절충도 아니고요. 5번에서 자, 가하나 모두 믿음의 정당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소개한 후 각각의 입장에 처한 문제점과 해결을 하고 있다. 자, 다양한 입장, 믿음의 정당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고전적 토대, 최소 토대라고 봤다 하더라도 뒤에서 각각이 처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는 아닌 거 뒤에서 지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 나만 남겨놓고 자, 우리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13번에서 너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야? 고전적 토대론 확인하셨어야 돼요. 그쵸? 그럼 봐봐. 자, 너희가 아마 요 선지도 선생님 느낌상 너희가 이 정답률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1, 2, 3, 4, 5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선택률이. 왜냐면 1번 일단 제껴. 왜? 너희 눈에 뭐 보였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 고전적 토대론. 그렇지. 연역적 그렇지. 그대로 보여. 일단 지워. 나머지 2, 3, 4, 5에서 계속 헤매다가 뭔가 하나 찝찝한 거 찍었겠지. 그치? 그래서 선택률이 아마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보세요. 너희가 지금 이거를 보셨을 때 너희 눈에는 기초 믿음 보였을 거고 비기초 믿음 보였을 거고 연역적이란 단어가 보였을 거야.
그쵸? 자, 요거를 문제 풀 때 이게 주제 통합이잖아. 아마 너희 대부분이 마지막에 풀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이 마지막에 풀고 독서를 먼저 풀었다 하더라도 좀 뒷부분에 있었을 확률이 높고 앞부분에서 이걸 풀었다고 하더라도요. 뒤에 많은 게 남아 있으니까 빨리 가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독해를 할 때 가장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뭐냐면 글을 읽을 때 단어로 읽어. 단어로 읽는 게 제일 흔한 케이스예요. 무너지는 케이스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읽는 게 아니고 정보 관계를 정리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단어를 눈에 담아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담아내서 고전적인 토대론,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연역적인 거, 오류 가능성 이런 단어들을 눈에다가 담아놓고 간다고. 그리고 선지를 왔더니 고전적 토대론,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연역 다 있어. 만내로 간다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는요 얘들아 단어 단위로 단어만 담아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뭘 봐야 돼? 관계를 봐야 돼. 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앞부분에서 지문 정리했을 때도요 대조점을 잡고 그쵸? 대조점 잡고 얘랑 뭐가 다르고 왜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잡은 이유가 정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잡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 그쵸? 그럼 봐봐. 선생님 독해할 때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 많이 없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뭐 잘해야 돼? 비교대조 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의미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 더 뭐?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독해는 이 세 개만 잘해도 수능 독서는 다 맞을 수 있어. 이 세 개만 정확하게 하셔도. 그쵸? 근데 봐봐. 지금 얘 보세요. 기초 믿음이 비기초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정당화된다. 뭐가 먼저인 거야? 이 선지에 보면은. 이 선지에선 뭐가 먼저야? 기초 믿음이 비기초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얘가 연역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본문은 뭐였어? 기초 믿음에 의해서 비기초로 나아가는 거죠. 그쵸? 뭐가 바뀌어 있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 이해되겠어? 선생님이 이거 1번 선지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 딱 두 개 있었어. 첫 번째, 많이 틀리겠다. 왜냐면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수업할 때 순서 잘 봐라. 정보 간의 순서 잘 봐라.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맨날 틀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보면 알아요. 잡아주면 알아. 잡아주면 아는데 실전에서 못 봐. 실전에서는 자꾸 띄엄띄엄 본다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 세 개만 보라고. 대조되는 거,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 순서. 이것만 정확하게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본문 아까 읽었을 때도 기초 믿음에서 비기초 믿음으로 나가는 거 보셨으면 순서네 그대로 여기서 순서 정리하면서 보실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이 1번 선지가 너희가 일단 틀렸다라고 하시면은요. 다시 한번 정말 확고하게 잡아두고 가셔야 되는 선지예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고전적인 토대론이나 뭐 비고전 토대론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죠? 출제 원리를 보라는 거야. 어떤 순서가 제시된 게 있을 때 그 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순서는 시험에 나와요. 출제하기가 제일 쉬워서 그래. 순서 뒤집어만 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어디도 연결돼? 문학에서도 연결돼요. 문학도 결국에 이 사건 다음에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건 순서 뒤집는 것도 문학 빈출되는 선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번은 다음 나지문 보셔야 되고 자, 14번 봐볼게요. 자, 14번도 같이 보시면 자,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역 니은은 보실 수 있어야 돼. 그치? 기역은 고전적인 거, 니은은 뭐였어? 최소 토대론이죠.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2번하고 4번 선지 별표 좀 쳐두시고 자, 그 다음 볼게. 일단 1번부터 기역, 니은, 디귿 몰라도 기역, 니은 기초 믿음의 인식적 특권을 요구한다. 우리 인식적 특권 어디서 아니었어? 니은 아니었지. 그쵸? 그러니까 니은 지워야겠죠. 인식적 특권을 요구한다. 이거 우리 대조점이었어. 그치? 인식적 특권 니은에서는 아니어서 대조점으로 나온 선지죠.
자, 피드백 하실 때 잘 보세요. 저 인시적 특권 아니야, 인시적 특권 X 이렇게만 해놓는 거는 피드백 아니야. 내용에 대한 정리만 하시는 거고요. 뭐가 필요해? 대조가 나와 있는 정보 간의 대조점이 되는 게 선지에 나오는구나. 그걸 가져가셔야 돼. 그래야 다음 지문에 써먹죠. 인식적 토대로는 다음 지문에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가져가시면. 그치? 자, 선생님 2번 별표 쳐놨는데 얘들아 2번 지금 이거 왜 틀려요? 이거 문제 맞은 친구들 2번 왜 틀려? 기역과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일단 요거는 좀 배제하시고요. 배제하시고 뒤에 정보 보세요. 기초 믿음 자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토대로부터 정당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뭐가 틀려? 이거 맞은 사람. 네, 대답해 주세요. 준 얘기해봐. 하루 만에 기억이 안 나? 왜 틀려? 왜 틀려요? 응? 어디? 맞아. 정확해. 자, 이거 얘들아 봤을 때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내가 미안하잖아. 자, 보세요. 이거 오답으로 체크했을 때, 얘들아 틀렸네 라고 했을 때 니은은 오류 가능성이 없는 애 아닌데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은 답은 맞았어도요. 2번을 지웠어도요. 근거가 틀려요. 근거 틀려. 자, 이거 봐 얘들아. 이 지문에서 너희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야. 토대론이라는 큰 틀이 있었어. 첫 문장에. 그리고 그 토대론 안에서 뭐가 있어? 보전적인 토대론이 있었고 최소 토대론이 있죠. 이때 조심하셔야 돼. 문제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잡히면 토대론이라고 하는 거는 토대론이라고 하는 얘가 갖는 특징이 있잖아. 그쵸? 얘가 갖는 기본 특징은 누구도 있어야 되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돼.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대론이 갖는 지금 토대론에서는 기초 믿음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기초 믿음은 누구한테도 얘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아까 이 기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제시됐어? A, but B 강조점이 붙었다고. 그쵸? 그게 뭐였어? 뭐가 아니라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뭐였어?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이야 이거였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토대론자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기초 믿음은 뭐여야 돼? 의존하지 않는 거. A, but B의 강조점 게다가 뒤에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줬거든. 필자가 중요해 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기초 믿음 자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토대로부터 정당화된다. 기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애야. 이 뒤에 그냥 틀리죠. 그러니까 기역 여기서 니은만 X 치면 안 되고요. 기역도 마찬가지. 니은 둘 다 뭐기 때문에 토대론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어?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가져가세요. 요거 관계 알겠죠? 위에 상위 개념 있고 그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두 단어를 내려왔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애들 상위 개념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문제 계속 이렇게 내는 패턴들 계속 나왔어. 우리 기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아마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게 비타민 K짐은 있을 거예요. 비타민 K짐은 나눠서 보거든. 근데 결국에 문제는 뭐네? 비타민 K로 문제 낸다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런 개념 간의 관계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 2번 선지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도 볼게요. 4번 선지, 기역과 니은 모두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같은 믿음이 기초이 될 수 있다 보는 입장이다. 4번 선지가 정답인데, 자, 4번 선지가 왜 중요한지 또 한번 봐봐. 자, 이 그림 보시면 돼. 보시면 얘는요, 고전에서 최소로 갔죠. 그쵸? 고전에서 최소로 갈 때 뭐였니? 보완을 가지고 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토대라고 보는 것에서의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보완하겠다라는 게 얘였지. 그쵸? 역시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뭐야? 기본적인 토대론.
그리고 개념을 봐봐. 고전적 토대로는 그 기준이 되게 타이트했던 거죠.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 그쵸? 또 하나는 연역적이어야만 해.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넓힌 거지. 오류 가능성 있을 수 있어. 비연역적이어도 가능해.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면 고전적인 토대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대로 일단은 최소 토대론도 가지고 가는 거지. 가지고 가면서 넓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모두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같은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기억은 그대로 누구한테도 니은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뭐를 이해하셨어야 되냐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야.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범위가 커진 거, 기준이 더 커졌다.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4번 선지가 쉽게 보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선지, 4번 선지, 그러니까 2번 선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정보들의 관계예요. 얘네들 개념들 간의 관계. 그래서 너희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맞췄는지, 그쵸? 제일 지금 문제 풀었을 때 결과적으로 너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풀이법은요, 속어법이에요. 나머지 다 지우니까 답이 될 게 이거밖에 없네? 라고 가는 방법들. 물론 실전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 진짜 피드백 꼭 하셔야 돼. 알겠죠? 안 그러면 매번 속어법으로 풀면 2개 남으면 어떡할 거야? 정확하게 정답을 볼 수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보시면은, 자, 하고 디귿 모두 믿음 사이 추론은 연역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니은은 뭐였어? 비연역도 가능하다. 였기 때문에 지워지죠. 됐어? 그러면 지금 벌써 얘들아, 가지시문 읽고 제대로 풀었으면 13번, 14번이 그대로 해결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15번 볼까요? 15번 요 문제가, 이거 어려워. 요 문제 유형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용하는 문제야. 이거를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될까를 보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우리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화된 믿음, 스스로 정당화된 믿음이 뭐였죠? 기초 믿음. 그치? 그러니까 토대론자 가능하네. 됐죠? 자, 니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 보였어야 되지. 그치? 누구? 토대론 가능하네요. 됐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지닌 모든 믿음은 우리가 지닌 개념 체계를 토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토대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믿음은 뭘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돼? 기초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닌 개념 체계라고 하는 거를 기초 믿음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쵸? 들어가요? 기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개념 체계를 토대로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기초 믿음의 뜻이 아까 뭐였지? 의존하지 않고 뭐였어?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그쵸? 이렇게 설명했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지닌 개념 체계라고 하는 단어로 뭔가 연결시킬 만한 거리를 못 찾았거든? 그럼 만약에 너희가 판단이 안 되면 요 단어가 뭔가 애매해. 그럼 일단 세모 쳐놓고,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믿음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지금 고전적 토대론자가 뭐 했니? 빨간 거 봤는데 조명 때문에 있어. 그래서 사실과 달라.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고전적 토대론자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가 중요한 거야? 고전 토대론자에서는 객관적 사실과의 관련성,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관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답선지 선택하게 되면은요, 지금 일단은 토대론자, 기억과 리을 동의한다? 안 될 거고요. 기억에는 동의하는 거 맞는데 디귿 판단 못했어? 그러면 약간 놔두시고. 그쵸? 나머지 셀러스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오시는데, 자, 너희가 그동안 문제를 풀었던 구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요, 사실 여기에서 요거는 3번 디귿도 지울 수 있었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특정 단어들, 핵심 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본문에서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가제시문에서 개념 체계라는 것하고 뭔가 연결시킬 만한 단어가 언급된 거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만 읽었기 때문에 가에는 언급되지 않으면 결국에 어디 나온다?
나에 나온다. 그러면 개념 체계가 뭔지만 잡고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우리 지금 낮의 시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낮의 시문. 자, 토대론에 대한 비판으로 특정한 믿음이 실제로 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체계 밖으로 나가 특정 믿음과 외부 객관적 사실을 직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제2 정이론이라고 한다. 이게 뭐야? 토대론, 이거는 지금 가죠. 그쵸? 가에 대한 비판으로, 비판이었으면은 가하고 뭐가 나오겠니? 가에 대한 비판이면은 결국에 뭔가 다른 점, 차이점이 제시가 되겠죠? 특정한 믿음이 실제로 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체계 밖으로 나가 특정 믿음과 외부 객관적 사실을 직접 비교할 필요가 없다. 사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정합성 이론이다. 그쵸? 다음에 보세요.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대놓고 주장 얘기할 거야. 주장에 종합적인 믿음 체계가 있고 어떤 믿음이 그 믿음 체계에 정합적이면 그 믿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대놓고 주장했지. 그쵸? 그 너희가 불안한 거지. 얘가 이해 못할까 봐. 그러니까 뭐 했어? 즉, 재진술이야. 한 번 더 얘기해 준다고. 뭐라고 해도 봐봐. 어떠한 믿음의 정당성은 주어진 믿음 체계의 정합성과 그 믿음 체계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정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요 문장 같은 문장이거든. 이해돼요? 근데 너희 아마 요거 읽으면서 뭔 소리야 했을걸? 네? 자꾸 동어 반복되죠. 정합성 나오니까 읽으면서 헷갈렸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읽어? 끊어. 끊으라고. 지금 저 다시 보면 주체에게 어떤 정합적 믿음 체계가 있어. 주체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정합적인 믿음 체계가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그 믿음 체계가 뭐야? 선생님이 지시어 잘 보라고 했죠. 그가 뭐야? 예지. 그치? 항상 지시어는 바로 앞말이에요. 바로 앞말. 그러면은 이 정합적인 믿음 정합적이면 그 가지고 있었던 거에 정합적이면 걔는 정당화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얘가 정합적이다 라고 되면 정당화된다. 됐죠? 그리고 이때 정합성은 오로지 믿음들 간의 내적 관계의 문제이며 되게 중요한 단어 나오네. 그쵸? 왜요? 내적 관계의 문제이며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믿음 체계 밖으로 나가서 외부의 객관적 사실을 직접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그쵸? 자, 이 외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하고 상대적 어휘? 내부와 상대적 어휘.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믿음들 간의 내적 관계의 문제이며, 여기 또 봐봐. 외적인 어떤 것과도 관계 의존하지 않는다. 외적인 거 아니야. 그치? 내적, 외적, 대조대조, 상대적인 어휘죠. 상대 범주 설정했죠. 그럼 얘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내적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거 처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얘기했어. 이해됐죠? 앞에서도 외적으로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내적 얘기해줬고요. 그치?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믿음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왜? 기초 믿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되게 중요하네. 이유는 뭐기 때문에? 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거야. 가에 나온 거 뭐였어? 토대론. 토대론 뭐가 중요해? 기초 믿음. 그치? 그것과의 가장 뭐가 돼? 대표적인 뭐가 돼요? 차이점이 되죠. 그치? 가하고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정합성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믿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옹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정합적이다라는 거죠. 계속 이와 달리 정당화 과정에서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는 경쟁적 믿음이 선택되지 않은 것은 믿음책의 정합성이 부족했다. 지금 여기 뒤에 예시 들고 있는 것도 계속 뭐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정합적이어야 돼. 정합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기에 대한 예시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 그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합적이면 되고 아닌 거는 안 되고. 이해 되겠어요? 다 반복이야 지금.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정합성 이론의 회의적인 학자들은, 회의적이 무슨 뜻? 회의적, 의심한다. 그치? 다시 말하면 비판이다. 그쵸? 믿음의 정당화가 기존의 믿음 체계와 내적 정합성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어떤 믿음은 그것이 기술하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문제점 뭐 제기했어? 실제 세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그쵸? 이 부분도 너희가 지금 가제시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은요, 쟤도 중요하게 보였어야 돼. 이유는 가에서 역시 모였기 때문에 실제 세계와 다르면 걔를 문제 삼았었거든. 이해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합성 이론은 정합성에 관한 그 어떤 요구 조건도 믿음들의 정합적인 체계가 실제 세계와의 어떤 인과성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뭐 나와? 실제 세계와 어떤 인과성에 대한 얘기. 됐죠? 또 실제 세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한편이라는 담화 표준은 언제 써요? 한편 언제 써? 한편 담화 표준 언제 써? 선생님 독해할 때 한편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한편 중요한 이유는 한편이라는 거는요. 얘가 지금 앞부분에서 정합성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회의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 세계와 부합하지 않아를 얘기했지.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나 했으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실제 세계와 부합하지 않아. 이게 문제점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나오면 뭐 나와? 그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박이든 다른 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른 견해가 나오겠지. 근데 한편을 붙이면 뭐 나와? 한편은 다른 문제점을 나오는 거지. 한편의 차이 알겠어? 한편이라고 하는 건 기준 보셔야 돼요. 자, 이거야. A에서 B로 넘어간다. A랑 B랑 달라. 얘네들은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쓰는 거라고. 근데 A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뭘 쓰는 거야? 한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편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또 다른 문제. 그게 뭐야? 또 다른 문제 뭐 나와요? 적절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의하면 믿음이 인식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성, 즉 참일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아. 또 다른 문제점, 회의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정합성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 정합적 이론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 셀라스 사람 나왔고요. 정합론적 사고에 분명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나왔어. 그럼 너희는 뭐 찾아야 되니 이제? 얘가 말하는 의의. 그럼 보자.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이다. 뭐랑 뭐의 차이를 봤니? 동물과 인간의 차이. 그쵸? 그래서 이성을 사용해 무엇을 믿을지 등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일단 셀라스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야? 인간이다. 인간은 뭘 사용한다? 이성을 사용한다.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렇다고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 개념체계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뭐 나왔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전히 어디를 강조하고 있어? 내부를 강조하고 있죠. 그쵸?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규범들은 개념체계에 의존하므로 우리는 이를 토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너희 요 단어 보이세요? 개념체계에 의존한다라는 단어 보여요? 개념체계 단어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거든. 왜? 우리가 아직 판단 못한 단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를 또 답할 수밖에 없다. 일견 부조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셀라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개념체계를 내부로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개념체계를 뭐로? 내부에서 개선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아까 지금 판단 유보해 놓은 게 뭐였냐면은 15번의 디귿에서 우리가 지닌 개념체계를 토대로 답한다 였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낮의 정합성 이론에서는 기초믿음을 배제했죠.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개념체계가 기초믿음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디귿 지워질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정답 바로 뭐 나와? 정답이 여기서
2번 선지가 정리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다시 여기 지금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우리가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이 선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봐. 너희가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선지가 어디서 나오느냐거든. 특히 지금 문제 푸실 때 평소에 내용일치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 우리 항상 내용일치 틀리려고 고민인 친구들 있죠. 그쵸? 내용일치 틀리는 친구들은요, 전반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거든요. 이 지문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 근데 선지 판단하면 다 틀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미시 구조를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내용일치에서 묻는 건 대략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니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이거는 이게 맞니? 이거는 이게 맞니를 묻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들아,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쵸? 그러면 지문 전체 안에서 중요한 포인팅이 됐던 것들 가지고 재차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미시적인 포인트를 보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2번 선지 봐봐. 정합성 이론에서는 어떤 믿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합적 믿음을 제한한다. 얘가 지금 정합성 이론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정합적으로 맞아야지만 되는 거였지. 그쵸? 정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보실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공적인 예측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인식 작용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강조하죠. 인간과 동물은 뭐야? 자, 4번. 뭐야? 봤어? 자, 4번. 자, 정합성 이론에서는 정합적인 체계가 실세계로부터 받는 영향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차이점을 봤던 거잖아. 그쵸? 5번에서 정합성 이론에서는 어떤 믿음이 보다 많은 믿음들과 정합적일수록 더 강하게 정당화된다. 예시에서 보여줬죠. 더 많이 믿을수록 걔가 더 정당해진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봐봐. 그러면 얘는 지금 예시로서 다시 한번 더 부연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대조점에서 나왔고, 얘도 주장한 거에서 동물과 대조적인 부분 잡았던 거에서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합성 이론의 정의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정리하실 때 지금 정합성 이론 따져서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부분이 선지에 나오는가를 자꾸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자 보시면 14번에 3번도 한번 봐볼게요. 디귿과 관련된 거 보셔야 되는데, 자, 디귿은 믿음 체계 구성유 사이에 내적 관계에서 기초 믿음을 설정한다. 뭐 틀려? 디귿 정합성이죠? 뭐 틀려? 기초 믿음 아니지. 그치? 이거 역시 뭐예요? 대조점이죠. 가장 큰 차이. 가제 시문하고 제일 큰 차이. 기초 믿음 설정하지 않는 거. 그대로 대조점 들어오시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15번에서도 셀라스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정당화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정합성 이론도 마찬가지지. 그치? 자, 그런데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거 셀라스에서는 안 되죠. 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체계에서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한 거니까. 정합적인 게 필요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얘는 셀라스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닌 모든 믿음은 우리가 지닌 개념체계 토대, 개념체계 토대하는 거 셀라스 맞죠? 그쵸? 자, 5번. 이거는 어떤 믿음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 객관적 사실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 셀라스는 맞죠?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의 관련성, 개념 체계, 그 다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나서 정당화된 믿음.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면서 중요하게 정리한 키워드들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본 중요한 맥락들이 그대로 선지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16번 나왔는데 우리 인문 관점형 문제에서 보기 문제 두 종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기에서 어떤 예시가 나와서 이 예시에 대해서 본문의 관점이 뭐라고 반응하니? 라고 나오는 게 있어. 그때는 이것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본문에 여기 선지 내용일치만 보시면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보기의 견해.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온 거야? 관점이 나온 거야. 그쵸? 여기도 관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야. 우리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반대돼 있어요. 알겠어요? 기존의 문제들은 기출됐던 문제들이 다 뭐냐면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견해를 잘 이해한 거 이렇게 나오거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가 중심? 얘가 먼저. 그쵸? 얘가 먼저야.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실 때 너희가 요 보기 때 보세요. 감각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내부로 돌려 감각경 형성한 내적경 특질에 주목해야 한다. 혹시 여기에 표시되어 있나요? 감각경험에?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 됐었어야 돼. 왜? 왜일까? 이 지금 가지문, 나지문에서 감각경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그쵸?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이것도 벌쓸까요? 내부로 돌려. 내부. 그치? 자, 경험이 형성한 내적 경험의 특질에 주목하는데 특질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자, 그래서 먼저 순서 개념 나왔고요. 특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 종류에 관한 인식은 항목들을 단순히 경험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그대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항목들의 개념적으로 분류해야 된대. 자, 예컨대 예시까지 들면서 강조 한 번 더 해요. 빨간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모양에 관한 경험이 아니라 색에 관한 경험이어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감각 경험의 인식 자체도 개념적 요소에 입각해야 된다가 보기 관점이죠. 보기 관점 다시 한번 봐봐. 중요 키워드 감각 경험이라는 거 키워드 얘는 본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야. 그 다음에 내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A법 B로 나왔죠. 경험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분류해야 돼. 예시까지 들어줬어. 그게 뭐냐면 관한 경험이 아니라 뭐야? 개념적 요소가 필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얘를 윗글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거를 보는 건데 1번 감각 경험의 항목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개념적 요소에 입각한 추론이 필요하죠. 그러면 고전적 토대를 상정하는 기초 믿음에도 감각 경험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겠군이라고 했어. 그쵸?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리니? 감각 경험의 항목들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 고전적 토대론에서 상정하는 기초 믿음. 고전적 토대 상정 기초 믿음 뭐였어? 뭐였어? 그 자체로 뭐야? 정당화돼야 되지. 그치? 그럼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기서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각 경험적 요소가 결부됐다 하면 결부가 뭐예요? 결부? 가치야. 함께 있는 게 결부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됐죠? 자, 2번 선지. 감각 경험을 이해하는데 개념적 분류가 연결되어 있다면 자, 감각 경험인데 개념적 분류가 있어. 그러면 최소 토대론에서 상정하는 기초 믿음 중에는 인간의 개념 체계가 관여한 것들도 있겠군요. 봐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전적 토대론하고 최소 토대론에서 봤을 때 고전적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도 다 배제시켰죠. 그치? 근데 최소 토대로는 뭐가 있었어? 그런 것들 감각 경험도 포함해서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기초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최소 토대론에서는 감각 경험이 포함될 수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이 보기의 관점은 감각 경험에 뭐가 있는 거야? 감각에 뭐가 있어? 개념적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로 집어넣으면 여기서 말하는 최소 토대론에서도 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이 들어가니까 그 감각적인 거에서도 인간의 개념 체계가 관여한 게 있을 수 있겠군. 왜? 최소 토대론에 뭐가 있으니까? 감각 경험이 있으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고전적 토대론에는 감각 경험이 들어가질 않았어. 그쵸? 왜? 오류 가능성 때문에 뺐잖아. 근데 니은은 최소 토대로는 감각적 경험을 포함하잖아.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됐죠?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애가 최소 토대론이야. 그치? 근데 그 감각적 경험에 뭐가 있다고 얘는? 개념적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얘랑 합치면 얘가 봤던 이 최소 토대론에 들어갔던 감각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개념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가 됐어야 돼? 고전적 토대론하고 최소 토대론에 뭐가 인식됐어야 돼? 차이를 봤어야 돼. 그쵸?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 선지 구분을 좀 해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앞에 문제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시면은요.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다 다른 포인트가 아니야. 그치? 계속해서 정보 간의 차이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정보 간의 다른 점, 변화된 점, 차이점 이거 갖고 계속 다 선지 만드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 평소에 지문을 읽을 때 그걸 보라고. 근데 그 차이를 볼 때 큰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독해예요. 그게 안 되면 너희 영어도 안 돼요. 너무 찔렀어 또? 자, 우리 사실 국어보다 영어가 더 디테일해지거든? 왜냐면 국어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지문이 기니까. 영어는 짧잖아. 짧아서 더 세부적인 구조를 보는 게 영어야. 알겠죠? 선생님 눈에 얘기하잖아. 우리가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하면서 요 지문 안에서 보는 그 구조들을 정확하게 익히시면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맞아 떨어져.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독해를 하실 때 물론 이게 있어 얘들아. 미시적 구조를 보는 거는요. 엄청나게 의식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이 흐르면 안 돼. 글이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흐르는 순간 안 보여요. 그냥 쭉 흘러가면서 대충 이런 내용 이내까지밖에 안 돼. 그치? 미시적 구조 보려면 상당히 의식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적용되는 것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너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계속 글을 의식적으로 읽어 가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너희가 조심하셔야 될 거 무조건 시간만 재고 연습한다라고 해서 글을 수능 국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너희 지금 내가 본인이 글을 읽는 방식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당장 시간 빼야 돼.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꾸 시간 제거하시면 그 문제 고착화돼요. 그 문제가 단련되거든. 빨리 읽으면서. 그쵸?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 문제부터 바꿔야 돼. 그쵸? 그 읽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그 읽는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놓고 좀 바뀐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달리는 거야. 그래서 속도 내면서 빨리 읽는 건 초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예요. 이해되겠죠? 지금은 바꿀 거 바꾸고 내가 생각이 자꾸 흘러가는 게 있으면 잡아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래서 화작 같은 거 자꾸 내용일지 틀리는 친구들 저희가 손으로 짚으라고 하잖아. 글이 흐르지 않게. 글을 읽을 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면 밑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고 보실 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글이 그러니까 너희의 안구 속도가 너무 빨라요. 평소 안구 속도가. 이해 속도랑 안구 속도가 다르잖아. 눈이 더 빠르게 가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가면서 눈으로 그냥 정보를 담아내지. 머리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 속도를 다시 일치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것부터 지문을 제대로 구조화시키는 것부터 구조를 보실 때 얘들아 큰 덩어리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 이거 백날 앞에서 고전적 토대론 뒤에 최소 토대론 대조 이것만 알고 있는 걸로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알겠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지금 이거 하면서 옆에다가 내용 정리 안 하죠? 그렇죠? 평소 시간에서 자꾸 글을 요약 정리하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고쳐주셔야 돼. 이제 고쳐야 돼. 그거 습관되어 있으면 실전 가서 문제 풀 때 불안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놓치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는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 되겠죠? 자, 우리 요거 시험 피드백 하실 때, 우리 지금 뭐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들 많이 풀고 있을 거라서 모든 모의고사를 1번부터 45번까지 피드백 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실 시간 안 되니까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 선생님 찝어준 세 지문 요 지금 고전소설하고 현대하고 지금 봤던 주제 통합 지문 요 세 지문 해주시고요. 자, 복습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 너희한테 지금 내가 정을선정 공부하는 얘기 아니었어. 그쵸? 그 다음에 사녀배 노래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는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선지에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를 보시면서 뭐 정리해야 돼?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그쵸? 우리 기존 수강생들은 많이 봤지만 지금 원래 수업 안 듣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압박을 줘야지. 이거 보면 압박 오죠? 안 오나? 이거 보여줘도 안 하더만. 보여줘도. 아니야, 한두 명은 해. 내가 그 한두 명을 위해서 계속 보여줄 거야. 자꾸 늘려가면 되죠. 국어적 피드백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셔야 하는 이번 모의고사 끝나고 해야 하는 피드백 국어. 왜 웃지? 자, 이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합 그 토대론에 대한 정리 백날 해봤자 연계될 저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고. 안 나와.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시면서 탐구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일 안타까워. 브레턴 우즈 체제 공부하면서 국어 시간 하면 자꾸 환율하는 친구도 제일 안타까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아니고 국어적으로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지금 너희한테서. 그쵸? 글을 읽으면서 국어적 정보에서 내가 놓친 거 보라고.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지문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이거 뭐 평등 이거 뭐 법 얘기하는 거 같은데? 뭐죠? 몰라. 아무튼 이게 뭐 사회지문일 거야. 사회지문 보고 있는 건데 그 정리가 아니잖아. 그쵸? 내가 국어적으로 어떤 정보를 놓쳤는가에 대한 정리. 피드백이 필요해. 그쵸?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부분. 자, 뭐뭐 해야 한다. 우리 아까도 나왔죠. 국어 지문에 빈번하게 나오는 문장이야.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조건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한 얘기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시어들 잘 보셨어야 되고 그쵸? 내가 어떤 걸 놓쳐서 독서에서 정보 간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너희가 틀린 지문들의 필요한 피드백이야. 내용 해설은 해설지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설지 쓰면서 뿌듯해하지 마시고 국어적인 피드백을 하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희 어차피 저기 못 가지 않나요? 가요? 갈 수 있나 오늘은?